저는 일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일본의 자랑스러운 중견대학에서 근대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의 위대함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왔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언제나 일본이 세계를 선도했던 근대화의 역사를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일본의 경제적 저력과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며 자신만만하게 미래를 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저 일본을 흉내낸 문화와 경제의 아류국가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확고했던 믿음은 한순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충격적인 현실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저는 감히 말합니다. 내가 알던 일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토 타카야마입니다. 일본의 중견대학에서 근대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나름 인정받는 학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의와 연구로 바쁜 날을 보내면서도 저의 머릿속 한편에는 언제나 일본의 위대함에 대한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다루는 주제의 중심은 일본이 세계를 선도했던 근대화 과정과 경제적 성공이었고, 이를 통해 일본이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게 있어 한국은 그저 일본 문화를 모방해 성장한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한류니 케이팝이니 떠들썩한 이야기가 나와도 그런 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합니다. 일본도 한때 그런 문화적 바람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실질적인 경제력과 기술력이에요라고 단언하곤 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저는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인기 좋다던데요. 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건 세계적으로 50년을 넘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 비교가 과연 될까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학생들이 가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언급하면 그런 건 수치적으로만 보이는 현상이죠라고 자신 있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동료 교수들 중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 중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토, 한국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학계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발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잠깐의 흐름일 뿐입니다. 일본의 저력이 어디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저의 이런 태도는 일본에 대한 자부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을 외면하려는 심리가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차지하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제 외면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조짐은 여기저기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크게 느꼈던 건 강의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강의에서 가끔씩 일본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을 받곤 합니다. 대부분은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 학생들의 질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현재 일본의 경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일본 엔저 현상은 우리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스크루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최근 자주 들리는데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에나 그런 문제는 있는 겁니다. 경제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질문들이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을 남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는 궁금증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어쩌면 저보다 더 깊이 일본 사회의 균열을 느끼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학과 회의에서 동료 교수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일본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죠. 일본이 2010년에 세계 경제 2위에서 3위로 밀려난 건 알겠지만 작년에 독일에 밀려 4위가 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일본이 독일보다 뒤처졌다고.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기적인 현상이겠죠. 일본은 여전히 기술 대국입니다. 반도체나 첨단 산업에서도
일본이 앞서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며 제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수의 대답은 제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타카야마 교수. 한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을 추월한 지 꽤 됐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걸 보니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로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 경제의 문제를 경기 변동으로 치부해왔던 저의 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말했던 스크루플레이션, 즉 물가는 오르지만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는 그 현상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을 쉽게 무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동료 교수들과의 대화에서 들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일본을 위협하고 있답니다. 도요타가 계속 선두를 지키기 어려워질 거라는 분석도 있더군요.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일본 자동차 산업이 일본 경제의 심장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심장을 한국이 위협하고 있다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학생들의 질문에 답할 때마다 제가 부정하고 싶었던 현실이 자꾸만 눈앞에 나타났어요. 일본이 더 이상 무적의 경제대국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한국이 우리가 간과했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학회 발표자로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에 간다고 해서 내가 배울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료 교수들과의 교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일본을 대표해 학문적 위상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죠. 내심 한국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우월감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서울이라는 도시를 검색해 보았는데 사진 속의 화려한 모습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실제로는 일본만 못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공항의 디자인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무엇보다 모든 것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조차 복잡한 절차가 아닌 효율적이고 친절한 시스템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동화된 기계와 직원을 병행하는 구조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공항에서도 자동 시스템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곳처럼 자연스럽고 빠르게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잘 해놓았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애써 제 자신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짐을 찾고 교통 안내를 받는 동안에도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간결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저는 일본의 공항 시스템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의 낡은 시설과 지연된 절차가 떠오르며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서울 중심부로 이동하면서 창밖의 풍경은 제게 또 한 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초고층 건물들이 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고 전기버스와 최신형 택시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특히 디지털 간판이 도시 곳곳에서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미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다루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거리의 분위기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카페나 상점의 모습도 일본과는 다른 세련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학회 준비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면서 조금 전까지 경험했던 한국의 풍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 아니, 왜 나는 한국을 이렇게 무시해왔을까? 제 안에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을 일본의 하위 문화권 정도로 치부했던 저의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학회장으로 가기 위해 호텔을 나선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거리 곳곳에는 공공 와이파이와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이곳이 일본보다 디지털화에서 앞서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혼재된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학회장에서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신감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어차피 학문적 논의에서 중요한 건 데이터와 분석이지 이런 겉모습이 아니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발표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성과와 과거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최근 성장했다 하더라도 일본의 근대화 과정과 경제적 저력은 여전히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회는 오전 세션부터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발표자들 대부분은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자국의 경제 상황과 문제를 논의했어요. 저는 대체로 그들의 발표를 흥미롭게 들었지만 한 발표자의 차례가 되었을 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표자는 젊은 한국 경제학자였는데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 지난 10년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한 점유율입니다. 그의 첫 슬라이드에는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한 통계가 선명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의 배터리 산업,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본이 한때 강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한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 저는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요타와 같은 일본 기업이 여전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믿었던 제게 한국의 존재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K방역 모델이 어떻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방역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제시된 데이터와 그래프는 일본의 대응 방식과 대비되어 더욱 뚜렷이 다가왔습니다. 발표는 마지막에 한류가 한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다루며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영화는 단순한 문화적 콘텐츠를 넘어 한국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과 무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스타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오를 때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망가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박수를 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일까? 아니, 너무 과장된 거 아닐까? 하지만 발표 내용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례로 가득 차 있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 일정이 끝나고 다른 학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비공식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특히 한 미국 학자가 한국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한국은 경제 성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술 혁신과 문화적 영향력까지 동시에 이룬 사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경쟁 상대가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힐 듯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건 너무 과장된 말 아닌가요? 일본은 여전히 G7 국가이고 여전히 세계적인 기술 강국입니다. 저는 반박했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학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일본도 훌륭한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졌다고?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부정할 수도 없잖아. 제 안의 자만심은 점차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발표와 대화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을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국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일본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뭘 믿고 있었던 걸까? 학회 일정 중 주최 측이 마련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초청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회 발표 이후 머릿속이 복잡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학자들과의 네트워킹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억지로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행사는 대형 공연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K-팝 공연이었는데 한국의 가수들이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관객석에 있던 외국 학자들마저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학자 맞아? 왜 이렇게 열광하지? 싶었죠. 무대는 화려한 조명과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퍼포먼스, 그리고 강렬한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연이 진행될수록 저도 점점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K-팝인가? 처음엔 과장된 이미지라고 생각했지만 공연의 수준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특히 외국 학자들이 미쳤다. K-팝 최고다. 라고 감탄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무시했던 한국의 문화가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주최 측은 한식을 소개하는 저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음식은 매운 음식이나 BBQ 정도였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요리는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현대적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제공되었어요. 일본에도 고급 가이세키 요리가 있는데 한국은 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보여주네. 속으로는 비교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그들의 수준 높은 음식 문화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만찬 중에는 외국 학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들은 K-팝과 한국 드라마, 그리고 영화 등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소프트 파워 강국입니다. 그들의 문화 콘텐츠는 즐기는 걸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딘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과거 일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일본은 애니메이션, 망가, 그리고 영화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들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외국 학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는 일본 문화를 많이 알지 못합니다. 대신 K-팝과 한국 드라마에 익숙하죠.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일본은 지금의 한국처럼 세계적인 영향력을 이어가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전통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과 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무대였는데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도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많지만 한국은 이 부분에서도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저는 행사장 밖에서 다른 학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학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일본도 과거에는 문화 강국으로서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왜 그렇게 조용해졌나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최 측은 자유토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각국 학자들이 테이블에 모여 자신들의 연구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죠. 저는 평소처럼 일본의 역사와 경제적 성과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이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토론의 중심 주제가 각 나라의 사회의 현재 문제들로 자연스럽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각국 학자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몇몇 나라의 이야기는 흥미로웠지만 제게는 그저 먼 나라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대화가 일본 사회의 문제로 옮겨가자 방안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한 한국 학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은 마치 벼락처럼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사실 이런 문제를 강해중 학생들에게 질문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간단히 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죠. 억지로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말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일본의 가구 소득 중위값이 25년 동안 130만 엔 감소했다는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 1억 총중류 사회로 불리던 일본이 이제는 점점 불평등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 현상일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그 질문이 너무 날카롭게 파고들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런 통계나 보고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일본 내에서도 종종 들려왔지만 저는 항상 다른 나라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가 무시해왔던 문제들이 외국 학자들의 입을 통해 논의되자 그것이 훨씬 더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는 더 민감한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데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은 이를 더 악화시키지 않나요? 일본 젊은 층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경제적 불안으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다는데 이는 사회적 문제 아닌가요? 일본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저는 점점 더 벼랑 끝에 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가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하는 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건 일부 사례일 뿐입니다. 전체적인 사회 구조와는 무관합니다. 저는 애써 그들의 논점을 축소하려 했지만 테이블에 있던 다른 학자들의 표정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한 한국 학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여성들이 해외에서 성매매에 가담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미국, 호주, 심지어 한국까지 원정을 와서 성매매를 했다는 이야기는 일본에서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국가적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외국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곧바로 사회 구조적 문제와 연결지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선진국이라면 이런 문제들을 더 잘 관리했을 겁니다. 한 학자의 이 말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단어는 제가 일본의 자부심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라는 주장은 제가 지켜온 정체성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논의는 계속되었고 이야기는 일본과 한국의 비교로 흘러갔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일본을 따라잡으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 면에서도 한국은 일본과 다른 모습이에요. 저는 속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서 일본을 옹호할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저는 자리를 떠나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본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였고 제가 이를 부정해왔던 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학회 마지막 세션의 발표는 한국의 도시 재생과 사회적 균형 발전 사례를 주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도시 개발과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서울과 부산 같은 주요 도시가 어떻게 전통적인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었는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혁신 거점 프로젝트는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스타트업 허브로 탈바꿈시키고
젊은 창업가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변화시킨 사례는 일본에서 보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발표 자료 중 하나에는 서울의 한 지역이 스마트시티로 재탄생하기 전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낡고 황량했던 거리가 최신 디지털 인프라와 공공시설로 가득 찬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한 모습은 제가 일본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도시를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재생은 사회적 안정성과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한국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이런 시도를 멈추게 된 걸까? 이어지는 발표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행정과 전자정부 시스템은 제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공공 서비스의 수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행정 절차부터 금융 서비스까지 디지털화가 이뤄지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통계는 한국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행정적 절차에서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한 신청서 작성조차도 종이와 도장을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소득 분배와 청년 창업 지원 정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청년 창업가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펀딩 사례는 제가 익히 들어온 일본의 정책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젊은 세대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하면서 많은 젊은 창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직접 개발한 AI 기반 플랫폼과 친환경 기술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의 도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일본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 불안과 고용 문제로 인해 점점 위축되고 있었지만 한국의 젊은 세대는 창업과 혁신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외국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발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은 이미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저는 발표자와 짧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도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닐까요? 그 말은 제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었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날, 저는 짐을 풀기도 전에 책상 앞에 앉아 학회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내 한국에서 본 것들과 들은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학회의 내용, 도시의 모습, 그리고 한국 학자들이 말한 그들의 성과까지 모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전환, 그리고 문화적 성공까지 모든 면에서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영광 속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었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왜 나는 한국을 그렇게 무시했을까? 왜 일본이 여전히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었을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과거 영광에 집착하며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일본이 경제 2위였던 시절, 애니메이션과 전자제품으로 세계를 주름잡던 시절의 기억이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현재의 문제를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기술, 문화 여러 면에서 한국은 일본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앞서가고 있었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일본이 걸었던 길을 넘어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일본이 다시 도약하려면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그들의 도전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보고서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과거의 발언들이 떠오르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학회의 내용과 한국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제적 도약, 그리고 문화적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한국과 같은 혁신적인 사례를 연구 주제로 삼아보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지만 그중 몇 명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를 선도하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잠시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증명했다면 앞으로의 도전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일본의 전통 산업이 첨단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모습, 젊은 세대가 창업과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도 한국처럼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젊은 세대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작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면 일본은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모든 것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 그리고 변화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전쟁은 더 이상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기술과 효율성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인도나 러시아를 추월하고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지금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강력한 방위 체계와 독창적인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라고 말하는 나토의 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릭입니다. 나토에서 세계 군사 분사력을 분석하며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던 그때 러우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 러시아가 금방 끝내겠구나.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세계 군사력 2위의 러시아가 22위의 우크라이나에게 진땀을 빼고 북한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줄은요. 얼마 전 제 동료 중 한 명이 말하더군요.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을 요청했다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병력도 많고 무기도 많고 거대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 진행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전투 의지도 약하고 탄약은 부족하고 장비는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의 고가 장비를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 순위는 이제 다 필요 없겠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전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군사력 평가 방식은 병력 규모와 장비 숫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러시아처럼 병력이 많고 전차가 많은 나라가 상위에 랭크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뭐랍니까? 물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훨씬 적은 자원으로도 잘 싸우고 있었습니다. 병력 수와 무기 숫자가 이렇게 무의미할 수 있나? 저는 진지하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문했던 나라였고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5위에 올라있는 나라였죠. 러시아 사례를 보고 나니 그 숫자가 뭔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평가인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제가 예전에 국방부의 초청으로 방문했던 나라였고 그때의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병력도 강했고 장비도 뛰어났지만 단순히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세계 군사력 순위는 병력의 규모나 무기 숫자 같은 전통적인 지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처럼 숫자가 압도적인 나라들이 상위에 랭크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숫자가 현대 전쟁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득 한국이 그런 전통적인 평가 방식 때문에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한국이 보유한 무기들을 떠올려봤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정확도와 파괴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인데 평가 항목에서는 그저 미사일 수량으로만 집계되죠. 그런데 미사일이 몇 개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방으로 목표를 맞출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걸 한국은 해냅니다. 이게 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걸까요? 또 하나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이미 전 세계에서 실전으로 그 성능을 증명한 무기들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K9 자주포를 직접 볼 기회가 있었는데 솔직히 전차보다는 탱크 같은 자주포라는 인상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존 평가 방식은 몇 대 가지고 있느냐? 만 따지니까 이런 질적 우위가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군사력에서 가장 놀라운 건 첨단 기술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군사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KF-21 보람의 프로젝트는 한국이 항공 기술의 독립을 이루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진보가 평가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이토록 집착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장비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의 병사들, 아니 한국 사람들 자체가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자랑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군인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조상들이 나라를 지켜왔듯이 우리도 지킬 겁니다.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남용하지 않고 방어와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나라입니다. 이 철학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가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군사력 평가 시스템은 이런 철학적 측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졌느냐만 따지고 있으니 한국처럼 질적 우위와 첨단 기술을 갖춘 나라들이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5위는 과소평가야 한국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해. 하지만 그 이유를 증명하려면 기존 평가 방식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기술력, 병사의 훈련도, 그리고 전략적 억제력 같은 요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게 현대 전쟁에 더 적합하니까요. 제가 한국을 방문했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토의 공식 초청 일정으로 한국 국방부를 찾은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뿐이었죠. 또 하나의 군사 강국 방문. 이번엔 뭐가 다를까? 그런데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한국의 병역 제도였습니다. 모든 한국 남성이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복무라는 단어로 그들의 현실을 이해했다면 저는 큰 오산을 한 셈이었습니다. 제가 한국군 훈련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 있던 병사들은 단순히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사격 훈련장에서 그들의 집중력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했고 사격 후 실탄 결과를 보고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도 총을 좀 다룰 줄 아는 편인데 한국 병사들이 보여준 숙련도는 솔직히 제 자존심을 살짝 건드릴 정도였습니다. 훈련소 옆에서 실제로 예비군 훈련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역한 지 몇 년이 지난 사람들인데도 사격 실력이며 체력은 현역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정확했고 실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예비군은 드론 조종 훈련까지 받으며 최신 전술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단순히 상징적인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읽힌 표정은 단순히 훈련을 마쳐야 하는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의 필요성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한국군이 단순히 체계적으로 잘 훈련된 군대가 아니라 정신적 단결력과 사명감으로 무장된 특별한 집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제가 만난 한 병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그냥 군인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바로 투입될 준비가 된 예비 전투 병력이죠. 한국에서는 누구나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에겐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철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전역 후에도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국가적 위기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효율성 면에서도 완벽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48시간 이내에 5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전투 가능 상태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력의 규모뿐 아니라 숙련도와 기술적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되는 군사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군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육군과학과 전투훈련단에서는 가상현실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전투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실시간으로 피격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전투 중 실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훈련 방식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훈련을 넘어서 병사들이 스스로 상황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군사력을 직접 본 이후 단순히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군사 체계를 가진 나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군사력은 병력 규모와 무기, 숫자 같은 전통적인 평가 기준을 넘어 질적인 우위와 정신적 강점으로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방문에서 얻은 모든 경험 중 가장 잊히지 않는 건 한국 군인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체계와 장비도 훌륭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강한 정신력과 조국에 대한 자부심은 제가 이전에 본 어떤 군대와도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전 세계 군대를 다니며 훈련받은 병사를 본 적은 많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훈련 중 쉬는 시간에 병사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병사가 농담 섞인 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군대 갈 준비를 하며 자라요. 군대 언제 가냐는 질문은 거의 유치원 때부터 듣기 시작하니까요. 모두가 웃었지만 그 말 속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군 복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 군인들이 보여준 독특한 팀워크와 연대감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한 병사가 실수를 하면 나머지 병사들이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군인들의 정신력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답은 바로 그들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외세 침략 속에서도 끝까지 싸워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끊임없는 저항과 생존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현대 한국군의 정체성과 철학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훈련 방식도 매우 독특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훈련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고 무기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는 병사들에게 전쟁의 역사와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왜 싸워야 하는지가 아니라 왜 평화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하지만 그 강함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이전에 방문했던 많은 군사 강대국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병력이나 장비의 양으로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한국군은 왜 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강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군대였습니다. 저는 한국 국방부에서 고위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군이 가진 특이한 철학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절대로 위협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 말은 한국군의 철학을 완벽히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침략이나 정복의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비롯된 깊은 철학적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철학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답은 한국군의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운영 체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기술과 전략을 결합해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군사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단순히 파괴력을 자랑하는 무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에 최적화된 방위 수단입니다. 한국은 좁은 국토와 인접한 위협 속에서 장거리와 단거리, 그리고 정밀 타격 능력을 결합한 미사일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히 공격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억지력을 상징합니다. 상대방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죠. 또한 한국의 방위산업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고통을 직접 경험한 국가로서
효율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무기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입니다. K9은 이미 여러 전장에서 그 성능을 입증하며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K2는 세계 최고의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들이 단순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군의 철학은 단순한 파괴력이 아니라 실제 방위 환경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무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탄했던 것은 한국군이 미래 전쟁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지였습니다. 한국군은 드론, AI, 사이버전,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와 같은 기술을 군사 전략에 통합하는 데 이미 앞서 있었습니다. 제가 본 훈련에서는 병사들이 단순히 기존의 전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적과 전투를 시뮬레이션하며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한국군의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제가 한국군 병사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은 항상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훈련 도중의 대사가 아니라 한국군이 가진 철학과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억지력과 방어력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모든 병사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이런 철학이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민간과 군사의 연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미 민간 기술을 군사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LG의 통신 기술, 현대의 로봇공학은 군사 기술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일부는 이미 군사 분야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한국군을 단순한 전통적 군사 강대국과 구별되게 만드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러우 전쟁의 한복판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순간은 전투 드론을 조종하는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활약을 처음 본 날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의 고가 장비들이 그들의 손끝에서 조종된 드론 한 대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 보고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현실이야. 드론 하나로 러시아 전차가 박살낸다고? 더 흥미로웠던 건 이 드론 조종사들이 대부분 군사적 배경이 없는 평범한 젊은이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IT 회사에서 일하던 기술자였고 어떤 사람은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 전에는 드론을 장난감처럼 다뤘던 사람들일 뿐이었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그 장난감이 현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로 변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래 전쟁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이었습니다. 병력의 숫자와 무기의 크기가 전쟁의 결과를 좌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 정보, 그리고 그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의 역량이 승패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IT 강국이자 e스포츠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어릴 때부터 게임과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며 이들이 가진 잠재력은 단순히 여가를 넘어 현대 전쟁 기술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드론 훈련을 받고 있던 병사들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병사들은 단순히 드론을 조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술적 사고와 결합된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전략을 세워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잠재력과 젊은 세대의 역량이 결합될 때 한국이 미래 전쟁의 선도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삼성, LG, 현대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방위산업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기업들이 가진 5G, 반도체, AI 기술은 단순히 민간 시장에서의 성공을 넘어 군사 기술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 기술들을 활용해 미래 전쟁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본 드론의 활약을 통해 저는 기술이 군사력 평가의 핵심 요소가 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병력의 숫자나 장비의 크기로 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e스포츠와 IT 기술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들로 이는 곧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드론 조종, 사이버전, 그리고 AI 기반 전술 운영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특성은 그들만의 독창적인 강점이었으며 이는 기존 군사 강국들조차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가지 명확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전통적인 병력 규모와 무기 숫자는 더 이상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지 못한다. 대신 기술력, 정보 활용 능력,
그리고 이를 최적화할 수 있는 인재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 모든 요소를 완벽히 갖춘 나라입니다. 저는 러우 전쟁에서 본 광경과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며 한국이 미래 전쟁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의 중심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한 가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외국 무기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이 한마디에 한국이 가진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이 가진 반도체 기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의 모든 첨단 무기는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사일, 전투기, 드론, 심지어 군 통신 시스템까지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만든 반도체는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니라 현대 전쟁의 핵심 자원입니다. 한국의 통신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5G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한 나라이고 현재는 6G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쟁에서는 통신 속도와 안정성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드론, 자율 무기, 사이버전은 모두 초고속 통신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한국군 훈련장에서 본 드론 조종 훈련에서도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한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한국은 그 역할을 훨씬 더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사이버전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사이버 공격 위협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이버전은 현대 전쟁에서 물리적 전투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은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인 사이버 전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위산업 관계자에게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이 사이버전을 통해 적군의 드론을 역으로 조종할 수 있는가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하지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은 기존 군사력 평가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병력의 숫자나 무기의 양에서만 강한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력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세계 군사력 평가 방식은 병력의 수, 무기의 양, 국방비 같은 전통적 요소에 크게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병력이 100만 명이면 그게 곧 강하다는 평가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한국의 독특한 강점, 즉 효율성, 기술력, 그리고 전략적 대응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하며 그들의 전투 준비 태세와 기술을 직접 봤기에 그 순위가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한 이후 나토 내부 회의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군사력 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력과 장비의 숫자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술력, 동원 체계, 전략적 억지력 같은 요소를 더 반영해야 합니다. 그 당시 동료들은 제 의견에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러우 전쟁의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기술과 효율성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세계 군사력 5위라는 순위를 넘어 인도나 러시아를 추월하고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평가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처럼 첨단 기술과 독창적인 전략을 가진 나라들이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토에서 세계 군사력과 국제 안보를 분석하는 제 업무에서 한국은 항상 흥미로운 국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한국은 단순한 군사 강국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나토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러우 전쟁과 같은 현대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나토에게 파트너 이상의 파트너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나토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건 단순히 북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한국이 가진 첨단 기술력과 전략적 군사 잠재력이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난제는 있었습니다. 한국은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될 수 있을까? 나토의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협력을 넘어서 다자간 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방어적인 군사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다른 회원국들과의 집단 방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죠. 한국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기술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나토 회원국이 되기에는 넘어야 할 여러 외교적, 전략적 과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그중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나토 내부에서 한국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한국이 정식 회원국이 될 가능성을 논의했을 때 한 동료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 같아?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짚었습니다. 한국은 나토에 정식 가입하지 않고도 이미 나토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토와 한국의 관계는 정식 회원국과는 다른 형태였지만 실질적인 협력 수준에서는 이미 많은 회원국들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나토의 사이버 방어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북한과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을 통해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하며 글로벌 안보와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지역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식 회원국으로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파트너십의 형태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선택과도 연결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안보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토 정식 가입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토 내부에서 한국을 향한 기대가 줄어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나토의 전략 기획자들은 한국이 가진 군사적, 기술적 자산이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나토는 미래 전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 이런 논의는 점점 더 큰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나토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한국이 가진 기술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정복하려는 전쟁을 벌인 적이 없는 강대국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이를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나라. 저는 이런 한국의 철학이 나토와 완벽히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정식 회원국이 되지 않더라도 나토와의 파트너십이 충분히 강력하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나토의 이상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관계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이 가진 평화를 지향하는 군사 강국으로서의 모델이 전 세계에 큰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토에서 세계 군사력 분석을 담당하는 사람이지만 한국을 다녀온 이후로는 군사력에 대한 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무기나 병력의 수를 넘어 그 강함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치 너머의 가치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방위 체계와 독창적인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만났던 병사들의 눈빛과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이 말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이 새로운 모델로 인정하고 한국의 군사적 철학과 접근 방식을 배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이며 미래에도 그 위상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의 본보기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